대중문화와 윤리의 관계, 또 그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타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했었죠. 1871년 사회 인류학에서 말한 것이 이제 고전적인 정의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어떤 신념, 가치, 체계, 관습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 상태에 있는 걸 문화라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인위적인 힘을 가했다, 혹은 인위적인 무슨 제도나 장치나 삶의 패턴들을, 양식들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 시대는 이제 대량 복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대량 복제와 소비,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오랜 100년, 200년, 몇백 년에 걸쳐서 가치관에 의해서 천천히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게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변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 그러면 그 금방 변하나요?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의 가치는 빨리 생산되고 빨리 소비되고 영향이 또 빠르게 전파가 되니까, 종래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뤘던 그 문화와는 다르죠.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돈의 문제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르크하이머를 비롯한 아도르너,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1930년대 후반에 벌써 대중문화의 폐해와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 이런 책을 썼죠. 그 철학책이면서 미학책이면서 사회과학책이라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문화 생산자 운동, 문화 산업에 대한 글을 처음으로 2000년 초반에 썼어요. 물론 지금 보면 허접하죠. 왜냐하면 선행 연구들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임성빈 교수님 도와서 문화선교연구원 처음 시작할 때 책임연구원, 그때는 만화나 대중문화, 가요, 이런 문화산업, 그다음에 이런 텔레비전 비평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신학계에서의 글은. 그래서 거의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그냥 정리해서 했을 정도니까, 학문적으로는 초보 수준의 수필 같은 글들이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도 그냥 자부심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소비자 운동이라는 건 있었어요. 기훈실의 문화전략위원회, 저도 그 위원이었는데, 권장희 총무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문화 소비자 운동을 제창을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식품 같은 건 소비자 운동이 있잖아요. 나쁜 물질 들어있고 아이들에게 나쁜 거 있으면은 소비 불매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처럼, 문화도 중요한 환경인데 왜 소비자 운동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신문에 음란성, 폭력성 만화 게재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중문화는 다 나쁜 겁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씩 읽어주기, 그런 게임만 하라고 그럴 거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무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산자 운동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시나리오 공모제도 하고, 단편 영화 사전 제작 지원, 그래서 그거 심사를 제가 그 큰 감독이 될 줄 모르고 봉준호 감독하고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더 그게 발전해서 국제사랑 영화제를 하게 된 거죠. 크리콤.org 문화선교연구원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자원봉사자도 좀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사랑영화제일 때 우리 성서윤리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파 막스의 후예들이 비판 이론을 계승을 해서, 지리학에서 포스트 모던 지리학의 데이비드 합이라는 사람인데, 와, 이 책이 정말 지리학자 책이 문화적으로 볼 게 있나, 처음에 이런 선입관이 됐는데, 내가
sorry,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수준이 높더라고요. 지리학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뮬라크르라는 말, 불어죠. 그 말을 이제 하는데 대량 복제의 모조품 이런 뜻이에요. 이 대량 복제의 이미지를 생산해내니까 이 이미지와 현실이 막 혼동될 정도고 어떤 때는 이미지가 리얼리티를 잡아 먹기도 한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원초적 본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예전 영화들은 다 권선징악하고 선한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악마적인 주인공이, 그것도 여자 주인공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영화였다 생각을 해요. 얼음 송곳으로 자기 애인들을 계속 죽여나가는 연쇄 살인범인데 그 이미지가 섹시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살인범이라는 그 악마적인 리얼리티를 집어삼키고 매력적인 여성의 대명사로 바꾸어서 기호가 됐다 이런 거죠. 이 영상 매체가 또 문자 매체에 비해서 뭐 어느 글을 읽었는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뭐 34배라 그랬는지 33배라 그랬는지 그 자극을 주는 정도가요.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한 묘사 혹은 뭐 성행위에 대한 묘사 뭐 또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제 다 윤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제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독교 세계관의 큰 과제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드라마에 재벌 2세, 3세들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 다 행복하게 묘사되는 건 아니고 또 뭐 선하게 묘사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 영상이 주는 자체의 매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소유할 수 있는 힘을 볼 때 우리 은연중에 동경을 하게 된다고. 나도 저런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건 무조건 선한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과거에 이제 검열을 할 때 뭐 15세 관람과 미성년자 관람과 이런 그거보다 지금은 훨씬 이제 완화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지금 15세 관람가 영화도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영화가 통과가 됩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점점 자극적이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옛날 이제 극장에서 했던 영화를 해주는데 이제 막 조폭들 나오고 범죄도 나오고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담배 피는 장면은 엄하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장면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뿌옇게 했는데 도끼로 사람을 치는 장면은 모자이크가 없어요. 제가 이거 모순이다 생각을 했어요. 담배가 해로운 건 맞는데 도끼로 사람을 치는 장면을 텔레비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극장처럼 따로 미성년자 관람부가 있는 게, 뭐 15세 이상이라고 쓴다고 해도 그거를 텔레비전을 뭐 가정마다 가서 누가 15세 이하가 보는지 감독하고 뭐 벌금 매기고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텔레비전은 그래서 훨씬 더 모든 사람이, 온 가족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윤리 규범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드라마에서도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면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장면, 그다음에 같이 여행을 가는 장면, 이게 사실 10년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서도 깜짝 놀란 게, 패키지 여행 보통 좀 3박 4일은 외국 여행 가는 거잖아요. 혹은 일주일도 가는 건데, 결혼 안 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커플이 더 많더라고요, 부부보다. 부부가 간 우리가 민망했어요. 우리가 잘못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어요. 집에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간 건지, 여자친구끼리 간다, 남자친구끼리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요즘 부모들은 현대식이라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화와 윤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성과 뭐 낙태 문제도 뭐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성행위도 피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낙태가 수십만 건, 뭐 어느 사람은 100만 건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불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원들이 신고를 안 하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계로 나오는 30만 건인 것보다 서너 배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산모가 위험하게 된다든지 수술을 안 하면, 아니면 원하지 않는, 뭐, 강간 등에 의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명확히 의사를 밝힐 때 이제 하는 건데 그 비율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별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뭐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라고 얘기를 해준 산부인과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 정보를 가지고 낙태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10대, 2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는 경우가 수십만 건. 이 수십만 명의 사망자라는 거는 이 전쟁 상황인 거예요, 전쟁.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가만히 놔두면 생명이 돼서 태어나는 건데 또뭐 공식적으로도 낙태가 30만 건이고 비공식적으로 100만이라고 하면 뭐 애기들을 안 낳아서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또 하나 뭐 피임약이 있고 콘돔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이런 낙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콘돔이나 피임약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낙태를 많이 해요? 아, 인간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는 않아요. 큰 문제인 거예요. 또 다 알아서 다 할 거지. 뭐 폭력적인 영화 본다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겠어? 뭐 이런 논리잖아요. 또 그럼 마찬가지죠. 뭐 담배 피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담배를 피겠어? 왜 그걸 모자이크래요? 이게 윤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에. 윤리적인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문화는 문화의 자율이다. 자율에 맡겨야 되고, 어른이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마약도 자유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왜 제한하죠? 성인에게 왜 제한하죠? 사실 거기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중독이 됐을 때 그걸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을 금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다 해서 물을 적게 먹어야지 했을 때 그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거는 또 청소년들의 술, 담배라는 거는 인이 배긴다 그러잖아요. 금단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를 미래에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법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네가 어른으로서 판단하기 전에 이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계속 담배를 피우고 해서 습관이 되면 어른이 돼서 이거는 백해무익하다. 끊고 싶다라고 해도 끊지 못하게 되니까 중독이 되니까 이거는 나라가 개입을 해서 미성년자에게는 못 팔게 되겠다. 이게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장을 해요. 프로파간다, 선전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마강수 씨도 보면은 미성년자의 성적인 쾌락을 국가나 가정이나 종교가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것이다. 왜 젊었을 때 한참 해야지. 그 말이 일부는 일리가 있게 들릴 수 있죠. 젊었을 때 쾌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데 책임에 대한 부분, 윤리는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낙태하고 또 여성들은 똑같지 않죠. 다르죠. 그때 평등을 쓰는 말이 아니죠. 신체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데미지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중절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게 신체에 주는 데미지 하며 심리적인 스트레스 하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윤리 문제가 왜 없어요? 폭력적인 거. 뭐 미국에서도 자꾸 그런 사건이 나고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 안 해서 참 다행이지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겠어요, 그런 게. 근데 나는 그 관련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라도 오락이라도 총 쏘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를 하루에 막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같이 하면은 실제 총이 있을 때도 아무 느낌 없이 자기가 우울한 날, 괴로운 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날 부모 총 가져가서 막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쏴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총기 소지에 자유가 있다 또 이래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업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규제를 풀고 금기를 없애고 그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금기의 타파나 이런 다양성의 강조 이런 부분들이 대중문화의 폭발과 다양성, 상품을 다양화하고 검열을 피하고 하는데 좋은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중문화가 매스미디어도 함께 발전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문화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돌이 되면서 스타가 되면 1년에 100억을 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아무리 노래 잘하는 뭐 가수들이 있어도 뭐 송창식, 윤영주, 양희은 뭐 이런 분들이 노래를 잘했어도 1년에 100억 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가능한 일은 스포츠 스타도 그렇게 버는 게 가능한 거는 CF가 있고 중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연예 기획사들 시가총액이 다 조를 넘어가고 BTS의 방시혁의 재산은 뭐 몇 조를 넘어가고 박진영도 이제 조 단위가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를 생산해내도 돈만 되면은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 정서적인 영향이나 뭐 여러 가치관의 영향, 실제 삶, 뭐 이런 거 뭐 무슨 관심 있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기획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 산업이 골고루 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수용자 운동을 해야 돼요. 매체 수용자 교육, 미디어 교육을 해야 돼요. 교회 교육에서도, 가정 교육에서도, 학교 교육에서도 리얼리티와 이런 환상, 판타지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지나치게 내 여가 시간을 다 대중문화 스타들을 보는데 사용하게 되면 스포츠를 보는데 다 사용하게 되면 내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 시간이 제한돼 있고 생명이 제한돼 있고 돈이 제한돼 있는데 뭐 중증이 생길 경우에는 그래서 그 오빠가 실제로 애인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 자기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막 정말 막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실 혼동을 하는 거죠. 내 상상 속에서의 내 연인으로서의 그런 아이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리얼리티에서 그가 배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니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근데 중증의 이 매니아들은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그 상상하고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배신감이라고 느끼고 해서 막 뭐 위협, 그게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폭탄을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내향적인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냥 죽어버린다. 참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또 이런 극단적인 거 말고 이건 소수지 않나요? 그건 소수죠. 그거 말고 대부분에게 주는 큰 문제들은 우리 제가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대중문화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라는 게 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PC방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컴퓨터와 그런 걸 갖다 놓는데 한 시간에 제 아들 대학교 벌써 7, 8년 전 일인데 늦게까지 놀다가 와서 눈이 막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다가 만났는데 지금 돌아 그랬더니 뭐야 했는데 PC방 야,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새벽 3시인데 인제 돌아 그랬더니 아이 PC방 뭐 5주년인가 할인 50% 행사해갖고 1시간에 1,000원인 걸 500원에 한다고. 그거 엄청 싸서 뭐 6시간 혜택을 받았어도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몇천 원밖에. 근데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빨리 들어오고 옆에서 그럼 70% 할인하면 밤 꼬박 셀 거냐고 내가 야단 친 적이 있는데 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짜인 거 위험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오락하는 거 공짜죠. 아 좋다. 공짜인 세대가 좋다.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많이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큐티 했냐고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책도 좀 읽으면 시간이 바쁘대요. 학교 숙제도 많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돼서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뭐 천만관객 영화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유명한 드라마 나오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근데 시간 없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성경 볼 시간은 없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나는 오락을 매일 2~3시간씩 하고 드라마도 1시간씩 보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는 어떤 좀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만 막는 그런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미디어에 대한 것도 윤리 개념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신학생들에게도 큰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는 기독교와 문화라는 전공이 THM과 신학 박사과정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기독교 윤리학 그러면 되는데 더 스펙트럼을 넓게 하기 위해서 윤리와 세계관과 문화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전공을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 수용자 교육에 대한 것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들 좀 비판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나 뭘 보더라도 좀 더 글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비평을 한다. 어떤 거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자꾸 써보고 얘기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윤리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